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는 이제 환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좀 많이 못 팔아서 아쉽긴 하지만 환율 효과도 분명히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좋아졌기 때문에 편입이 된 거거든요. 그거 잘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앞으로 좋아질 거에 대해서는 물음표인 거예요. 오늘도 보면 종목 차별화였거든요. 다음 주도 종목 차별화겠죠. 이제 정책주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주가 나올 것 같아요. 나오겠죠. 그럼 뭐 가장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건설 경기. 지금 그 2차 전지주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 2차 전지주가 아주 지금 곤혹스러운 입장인데 네. 이제 다 부러졌다. 소재주. 그랬는데 지금 다시 불을 뿜으면서 다시 치솟고 있어요. 네. 일단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함부로 애널리스트들이 왜 매도 의견을 쉽게 안 내는지 알 것 같아요. 네.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섹터인데요. 일단은 거래량상으로는 매도하는 종목은 아니었어요. 대표적으로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많이 올랐으니까. 네, 차트 볼까요? 네. 그리고 2차 전지 섹터가 뭐 죽을 섹터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아니고 잠깐 쉬었다가 갈 거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봅시다. 일단은 이게 쥐어짜기 의견을 좀 드리긴 했었지만 뭔가 큰 흐름에서는 아직은 조금 더 여지는 있다고 봤어요. 근데 제가 가장 크게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성장 주식은 밸류에이션이 훼손되면 악재가 뜨면 우리가 기존에 주었었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멀티플에 대해서 분명히 할인 요소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LFP가 나오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나 LNF가 조금은 훼손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지금 다른 쪽은 훼손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LNF하고 에코프로비엠은 뭐 사실 LNF도 사실 좀 변동성이 좀 덜하고 에코프로비엠이 거의 대장 역할을 지금 이제 완벽하게 2차 전지 소재에서 내가 대장이라는 거를 이제 오늘 완전 주가가 이제 증명해냈죠. 여기서부터는 저도 사실 몰라요. 이제 얼마나 갈지도 모르고 여기서 오늘 보니까 목표가도 80만 원짜리 목표가도 나온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회사에서 이제 코퍼레이트 데이 하면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밸류에이션 무시하고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드린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일단은 2차 전지 소재주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말씀드렸던 거는 뭐 결과가 틀렸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훼손 요소가 등장했다. 기존에 똑같은 밸류에이션 줄 수 없다. 인산철. 네, 인산철에 대해서. 근데 시장에서는 그딴 거 필요 없다. 네가 틀렸어. 너는 역시나 황가야. 이렇게 해버린 거고. 황가야. 두 번째는 이제 연말로 다가오니까 대주주 이슈로 분명히 반영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이런 걸로 인해서. 근데 물론 그 이슈 나오고서는 며칠 좀 재미는 없었지만 이제 거기를 이제 극복하고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을 대충 보면 이제 지금 성장주니까 무조건 비싸야죠. 비싼 게 좋아요. 성장주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보겠습니다. PER이 100배 정도 돼요. 올 연말 기준으로. 올 연말 기준 100배 정도 되고요. LNF는 650배입니다. 650. 엄청 세죠. 예. 그러니까 근데 대신에 이제 뭐 올해 연말 실적이나 이제 내년 몇 년치 실적을 땡겨 오는 거죠. 이거 보시면 2023년이 2,290억을 버는 거니까 이제 이런 밸류에이션을 이제 지금 땡겨서 이제 주가에 반영을 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 올해 많이 벌지는 못해요, LNF가 예상으로는. 근데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의 실적이 이 정도니까 그거 이제 주가에 반영해서 이제 미리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인데 제가 뭐 주가의 고점에 대해서는 틀렸지만 차이점은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LNF하고 에코프로비엠하고 확실하게 조금 다르게 주가의 모양이 다 확실히 다른 거는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이 역시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밸류에이션이라는 거죠. 너무 많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반증이 된 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고요. 이제 신고가잖아요. 신고가잖아요. 신고가에 대해서는 항상 드렸던 말씀이지만 사도 돼요. 네, 사도 되고 대신에 조심은 해야 되는 입장인 거죠. 이제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손절만 잘하자. 네, 손절만 잘하면 됩니다. 대신에 오늘의 갭상승은 기술적으로 저는 별로 좋은 모습은 확실히는 아니에요. 이건 역시나 어제도 갭상승인데. 네, 어제도 갭상승.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신고가 가는 모습. 근데 거래량이 만약에 이 정도까지 나왔다라고 하면 거래대금이 나왔다라고 하면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아직은 뭐 거래량이 줄은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메이드가 그랬거든요. 네, 위메이드가
이런 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제 고점에서 거래대금 이만큼씩 실렸으니까 음봉으로 이제 이런 주식들은 모르겠어요. 경고가 풀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구간이 들어가죠. 지금 저렇게 고점에서 닷지 도지가 만들어졌잖아요. 네네. 저런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도지요? 이거? 네. 이거? 네, 십자. 근데 지금은 경고가 떠가지고요. 뭐 함부로 훼손하기는 어렵고요. 이게 큰 거죠. 음봉의 대량 거래. 아, 고점 거. 뭐 이제 글쎄요, 뭐 이 종목이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지만 더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규 입장에서는 되게 좀 보수적으로 혹시나 신규 사시더라도 뭐 떨어지면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죠. 이게 결과론적인 문제거든요. 그렇죠. 사가지고 올라갔으면 다행이긴 한데 계좌를 망가뜨리는 거는 이제 이런 거를 잘못 물렸을 경우에 이제 계좌가 망가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보수적인 의견을 좀 드리는 거죠. 이것도 그렇고. 네. 그리고 프로비엠 뭐 글쎄요. 이거 이제 요거 나왔고 저희가 방송했던 날이 이날이 아니라 아마 뭐 하여튼 전후일 것 같아요. 네, 그 정도쯤. 여기였나 봅니다. 아닌데. 여기네요. 여기 22일 금요일날. 그리고 나서 좀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때는 뭐 한 일주일 정도 헤매다가 이제 주가 다시 올라가서 뭐 드릴 말씀 없습니다. 제가 좀 더 좋은 종목으로 신중하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뭐 지금 좋은 종목 있나요? 찾아야 될 이유가 너무 많네. 네. 네. 자, 그러면 뭐 이번 주 뭐 새로 발굴한 주식이나 섹터 뭐 이런 게 있다면 네. 한번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일단은 뭐 그런 쪽보다는 이벤트가 하나 있죠. 다음 주에 뭐 정기 이벤트죠. MSCI 이제 지수 편입 이벤트가 좀 있는데요. 뭐 몇 가지 또 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1년에 4번 하거든요. 4번. 예. 근데 이제 이번에 다음 주 금요일 날 아침 시작 장전에 발표를 할 겁니다. 12일 날 아침에 장전에 발표를 할 건데 뭐 다음 주에 하면 좀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예. 전략이 이젠 많이들 알려졌잖아요. 이제 편출입이 되는 종목들을 사전에 사서 또는 편입일 날 사서 실제 편입일 날 되는 날 종가에 매도하자 전략인 거죠. 왜냐하면 MSCI 지수를 이제 외국인 자금들이 추종을 하니까 그렇죠. 편입되는 날짜보다 그 전에 먼저 자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용한 쉽게 말하면 단기 이제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기는 한데요. 뭐 비단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회사들에서 관련 리포트들이 좀 나와요. 근데 이제 좀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 좋은 건 맞아요. 그렇지. 왜냐면 그 추종하는 여러 가지 곳에서 펀드에서 사잖아요. 그렇죠. 하는 거고. 근데 이게 좋아졌기 때문에 편입이 된 거거든요. 그거 잘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앞으로 좋아질 거에 대해서는 물음표인 거예요. 이거 종목마다 다른 거예요. 그거는. 그다음에 또 편입이 됐다는 건 이미 다 매수가 완료가 됐다는 얘기죠. 거죠. 그렇죠. 네. 추가적으로 계속 살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MSCI 지수는 보면 선진 국가가 한 23개 국가로 돼 있고 신흥 국가가 27개 돼 있거든요. 이게 보시면 이게 MSCI 사이트인데요. 여기는 선진 시장입니다. DM이라고 하죠. 디벨롭드 마켓. 그다음에 우리는 EM에 있습니다. 이머징 마켓 돼 있고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좀 아쉽죠, 사실. 우리나라가 뭐 경제력도 그렇고, 뭐 문화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선진국 여기로 넘어가도 되기는 하는데, 그리고 여기로 넘어가야 지금의 좀 약간 요란한 변동에서 좀 벗어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고, 사실 뭐 같이 있는 나라들 보면 같은 취급 받아야 되라고 사실 우리 자존심 상하는 부분들도 좀 있죠. 보면 그렇죠. 뭐 여기 파키스탄이랑도 이제 같은 국가에 있으니까 사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은 거죠. 그렇다고 뭐 선진국에 있는 나라들 보면 우리나라보다 엄청 뛰어난 나라가 또 있지도 않아요. 우리가 사실 이탈리아보다 낫다고 해요. 네, 그렇죠. 그런 것도 많이 있고. 근데 일단 여기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요거를 좀 볼까요? 이게 보면 이 가장 탑 상위 10개인데요. 삼성전자, 그다음에 우선주, 하이닉스, 네이버, 삼성 SDI, 카카오, 뭐 LG화학, 뭐 현대자동차, 그다음 셀트리온, 포스코 이게 상위 10개 종목입니다. 10개 종목이고 이번에 편입될 걸로 예상이 되는 거는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 FNF, LNF, 일진머티리얼즈 정도거든요. 카카오게임즈랑 FNF, LNF 정도는 지금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크래프톤하고 일진머티리얼즈는
좀 반반으로 보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에 편입되는 종목의 기준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가총액 기준이에요. 시가총액. 예. 아, 시가총액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편입된다는 거는 그 주식이 해당 주식이 많이 올라와 가지고 좋아졌기 때문에 편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편출이 되는 거는 이번에 대우조선해양이 좀 유력한데 그동안 많이 떨어졌으니까 편출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희한하게도 이제 상대 성과를 보면 단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리밸런싱 당일이니까 이번을 기준으로 하면 11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정도가 한 여기 정도 될 거예요. 여기 정도 될 겁니다. 여기. 근데 여기에서부터 여기 성과가 한 8에서 7에서 8 정도 나와요. 평균. 예, 평균 내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확정이 되면 주가가 이제 당연히 해서 이제 여기가 아니라 참 여기쯤이겠죠. 여기. 20일 정도 전이니까 여기쯤 되겠죠. 여기쯤 됩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편입이 되고 나서 주가 다 밀렸어요. 네. 오히려 밀린 거죠. 근데 오른 종목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과거사를 좀 볼게요. 과거사를 좀 보면 자, 보면 5월 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HMM이랑 SKC, 하이브, 녹십자가 편입이 됐어요. 편입이 됐습니다. 그럼 4개인데 하나 봐볼까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5월 12일 날 발표를 했고 5월 28일부터 발효가 됐어요. 그러니까 5월 말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5월 달하고 8월 달에 변경된 그 사례를 좀 볼게요. 네. 보시면 HMM 안 보셔도 알겠죠. 지금 흐름. 그렇죠. 네. HMM 이번 주에 우리가 할 때도 있었고 보시면 5월에 이때 발표가 났고요. 이때쯤 발표가 났죠. 발표가 나고 주가는 올랐고 말에 편입이 됐죠. 그리고 나서 주가는 사실 빠졌죠. 예, 사실 이때부터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뭐였죠? 보면 SKC 하이브는 아까 보셨죠? 하이브는 5월달 이때 편입됐다가 살짝 올랐다가 더 쭉 올라갔고 그 이후에 이제 지금 뭐 위드 코로나라던가 메타버스 이슈가 있으면서 더 치고 올라갔고요. SKC는 5월달 때 편입하고 그리고 나서 좀 더 올랐죠. 얘도 뭐 2차 전지 주식이니까 이렇게 같이 올라갔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녹십자는 반대로 이제 주가가 이때 잠깐 효과도 없었네요, 별로. 이 주식은 잠깐 뭐 발표한 날 반짝 이렇게 올랐다가 주가는 그냥 밀려버렸다가 더 쭉 밀려버린.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움직였다는 거죠. 그리고 8월 달 사례 볼게요. SK 아이테크놀로지 바이오사이언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은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SK 아이테크놀로지도 8월 말에 편입했다가 잠깐 올랐다가 그냥 또 쭉 밀려버렸죠.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8월 달에 잠깐 편입했다가 또 쭉 밀려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이 그렇고. 뭐 KMW나 이거 여기 편출 종목은 뭐 볼 거 없이 다 밀려 있는 상태, 다 밀려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편출 종목도 빠지고 이렇게 편입 종목도 빠지고 편입 종목도 뭐 종목에 따라서 빠지는 거 있고 올라가는 거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편입된다고 해서 이게 글로벌 주식이 됐다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편입되는 거를 이용해서 단기 매매 하실 분들은 하시는 거고, 이게 앞으로 더 추가적인 상상력이 있으면 가져가는 거고, 아니라고 하면 뭐 상황을 보면서 종목에 따라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근데 기회는 여기에 있습니다. 기회는 지수 편입을 예상해서 미리 매수하는 전략. 아, 그래요? 네. 어떻게 그렇게 하죠? 이 대략적으로 이제 사이즈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예상이 되는 종목들을 알려주죠. 그래서 지금 나온 게 크래프톤하고 카카오게임즈, FNF, LNF, 일진머티리얼즈거든요. 근데 지금 카카오게임즈, FNF, LNF는 거의 이제 확정이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것 같고, 지금 오늘도 보면 카카오게임즈나 FNF는 뭐 거의 신고가 가고 있고, LNF도 흐름이 좋고 그런 모습이죠. 근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게요. 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근데 크래프톤이 지금 밀리는 이유는 특별한 거는 사실 없어요. 저희 메타버스 ETF에도 속해 있어가지고 네, 뭐 그것도 매수가 있고, 들어온다 그러던데.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이제 게임주 콘솔 회사 게임도 하나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배틀그라운드 확장판도 이제 발표를 하고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지금은 기대감이 없다가 만약에 다음 주 금요일 날 갑자기 뜬금없이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조금 생각보다 세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죠. 근데 그렇다고 확정이 안 됐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렇다고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오른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이슈로 빠졌다라고 하면 저가 매수가 단기 매매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는 오늘은 못 봤는데 어떻게 됐나 볼까요? 카카오 게임즈도 많이 올랐네요. 근데 이런 것들은 만약에 다음 주까지 계속 쭉 올라가지고 발표가 나면 여기서 갭이 확 예를 들어 다음 주에 조금씩 쭉 오르다가 발표 나면 팍 이렇게 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과연 거기서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을 수 있을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이번에 경험해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면서 이제 나중에 다음번 이거는 반기마다 있으니까 보면 그렇죠. 시간이 이제 2월, 5월, 8월, 11월 이렇게 4번 있어요. 4번 있으니까 이번에 뭐 한번 관찰해 보시고 분기별로 있네요. 네, 분기별로. 그러니까 분기인데 이번에는 반기 리뷰고 반기 5월 달이랑 11월은 반기 리뷰. 여기는 좀 약간 반기 리뷰 때는 그 조건이 조금 완화돼요. 그래서 크래프톤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크래프톤이 만약에 되면 저는 뭐 추가 매수를 하든 신규 매수를 하든 해볼 생각이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2월 달에 분기 리뷰인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또 리포트가 한 달 전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는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 시장이 지금은 뭐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다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여기로 가야 돼요. 결국은 여기로 가야 돼요. 선진국 네, MSCI 선진국. 네, DM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님께서 이제 선진국 지수 편입 노력해 보겠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가려면 먼저 와치리스트라고 해서 중간적인 그렇지. 단계를 가야 돼요. 이제 거기 가는데 1년 소요하고 와치리스트에서 다시 DM 가려면 또 1년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기 DM 들어가려면 앞으로 최소 2년 반 남았습니다. 이게 6월 달에 정해지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와치리스트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가야 되고 와치리스트 가야 되고 1년 반인 거죠. 그러니까 가야 되고 거기서 또 1년 기다려서 내후년에 DM으로 가는 거니까 왜 가야 되냐면 우리나라 요즘에 보면 뭐 중국은 아직 좀 멀었거든요. 중국은 근데 여기에 지수 편출입 종목들 때문에 중국 비중이 높인다라고 하면 다 나머지 국가에서 쭉 빼잖아요, 돈을. 그렇지.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워낙에 좀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많이 뺀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마다 변동도 나가고 외국인 자금도 어쩔 수 없이 패시브 자금도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물론 우리나라 이제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 또 많은 부분에서 규제를 또 풀어야 되죠. 공매도 부분도 그럴 거고 제일 뭐 크게 지적하는 게 이제 역외 환율 시장을 열어라라는 거거든요. 24시간 안 하니까 우리나라는. 환율. 네. 근데 우리는 이제 IMF의 그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해결해야 될 것들이 좀 많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높으신 분들께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데 어쨌든 여기 있기는 어쨌든 아쉽다. 네, 여기서 여기로 가야 지금보다 조금 더 선진화된 시장에서 너무 이렇게 휘둘리지 않고 좀 편안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저기 신한 BNP 파리바 네. 거기 부사장 하셨던 네. 자산운용 서준식 교수. 네. 그분 이야기는 한 몇 년 정도는 자기는 더 이 신흥국 쪽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라. 기회가 더 많으니까. 아니 다른 거보다도 이렇게 경제가 흔들릴 때 그게 주식시장을 흔들릴지 몰라도 환율이 우리가 뛰면서 우린 수출 국가잖아요. 이 수출에서 환율 이익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는 거라. 그게 경제에 도움이 엄청나게 된다. 근데 선진국 시장으로 가면 이 환율의 변동성이 사라진다. 그렇죠. 그거에 대한 염려도 하시는데 근데 우리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주식시장이 먼저 그렇죠. 떠오르니까. 근데 그래서 사실 우리도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 3분기에 환율이 워낙에 높게 유지됐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는 이제 환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좀 많이 못 팔아서 아쉽긴 하지만 환율 효과도 분명히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예,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또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오늘 정치 테마주와 일반 주식과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나라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네. 하여튼 정치인하고 이게 아니 정치인 테마주가 올라간다는 거는 우리 커럽션 네. 그 뇌물이 그러니까 뇌물이라기보다 뭔가 그 사람과 연관된 어떤 인맥이 됐든 뭐 이런 걸로 뭔가 혜택을 받을 거라는 기대감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말이 안 되긴 한데 뭐 주식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말이 된다고 봐야 그렇지. 되는 거고 이제 정책주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주가 나올 것 같아요. 나오겠죠. 그럼 뭐 가장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건설 경기니까 건설. 예, 주택 공급 관련된 것들이니까 그동안 건설주도 쭉 많이 내려왔던데. 많이 내려왔죠. 그렇죠? 그리고 리모델링 관련 주식들도 그렇고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올라가거나 뜬금없이 떨어진 주식들이 나올 수 있어요. 갑자기 오늘 보면 뭐 생각지도 않았던 종목들이 뭐 오늘 탈락한 후보의 관련주였기도 했었고 올라가는 거 보니까 알고 봤더니 뭐 관련주다. 뭐 이렇게 사실 이런 것들은 좀 시총 작은 애들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근데 이제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너무 이쪽으로 가면 시장이 정상적으로 매매를 해야 될 자금들이 너무 이쪽에서만 너무 확 놀거든요. 그렇지. 네, 너무 놀아서 주식이 갈 때 못 가고 좀 답답한 흐름들이 좀 있을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네. 너무 또 우린 쏠림 현상이 강해서. 네, 쏠림 현상이 강해서. 네. 그 다음 것들만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투자 패턴이 아닌 거라. 그렇죠? 네, 투기적인 자금들이 글로 가면 뭐 반도체라던가 제약바이오로 가야 될 돈들이 일부 잡아먹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내년 3월까지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져가야 할 숙명입니다. 네. 얼마나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요즘에 시장이 하도 도깨비 같아가지고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네. 참 알 수가 없어요.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데 네. 그래서 참 사람들의 심리가 그만큼 좀 불안정스럽다라고 불안정하죠. 볼 수도 있는 네. 것 같고요. 자, 다음 주 투자 전략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다음 주는 옵션 만기가 있긴 한데요. 뭐 여전히 뭐 특별하게 보이는 건 없고요. 지금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어때요? 지금 상향 상방에다 그런 건 베팅했나요? 없습니다. 그런 건 중립? 예측하기 좀 힘들어요. 네, 그냥 오픈해 놓은 것 같아요. 네, 오픈해 놓은 것 같고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하는 것 같고 다만 단기로 볼 만한 거 예를 들어서 나 오늘 사서 내일 팔 거야라고 할 때 한번 사는 날은 개인들의 포지션하고 반대로. 네, 네, 이번 주는 좀 얼추 맞았었거든요. 근데 보면 그냥 참고입니다. 참고, 진짜 참고. 이거는 솔직히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진짜 이렇게 참고인데 한번 시장 흐름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정도. 보시면 오늘도 보면 개인들은 콜 매도에 푼 매수잖아요. 개인들은 하방으로 보고 지른 거잖아요. 하방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콜 매도에 푼 매수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또 근데 오늘 기관이 또 많이 샀네요. 풋을 많이 팔았네요. 이렇게 되면 어쨌든 외국인들하고 개인은 하방 포지션인데요. 어쨌든 요즘에 개인하고만 반대로 하면 그래도 좀 괜찮거든요. 근데 개인이 다행인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좀 다음 주에도 빠질 걸로 봤으니까 다음 주에 좀 반등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오늘 금요일 기준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한해서. 아니 근데 저는 우리 방송 시간에 한 11월 중순 이후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기대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대하는 분들이 좀 꽤 되던데요. 상승이요? 통계는 상승하죠.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10월 달은 항상 안 좋았었고요. 11월 12월, 1월은 거의 지수가 대부분 상승은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종목이 쉽지가 않아요. 오늘도 보면 지수는 거의 뭐 플랫했어요. 근데 하락 종목 수가 오늘도 2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쉽지 않은 장인 거죠. 자, 이렇게 만약에 이제 다음 15일 이후 11월 하반기 정도 뭔가 주식 시장이 오르면은 서서히 좀 현금화를 하자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개인은 한 50%까지도 하는 게 좋지 않냐 얘기했었고 우리 황 팀장은 12월 초면은 거의 90%까지 판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뷰는 아직 변한 게 없는 거죠. 이거는 매년 패턴이에요. 매년이 패턴이기 때문에 12월 달은 장사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에요, 사실. 근데 그게 이제 전제가 11월 하순에 뭔가 이렇게 시장이 좋아서 이제 수익이 좀 났을 때 이걸 정리해야 되는데 현금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드리기 어려운데 황 팀장이 아니요, 저는 이제 단기 자금 예를 들어서 신규 매수는 자제 물려 있으면 어쩔 수 없고요. 왜냐하면
뭐 이게 성향일 수도 있고 어차피 지금 정도면 다 손실 나 있는 구간이고 만약에 줄줄줄 흐른다라고 하면 재미없을 건데 만약에 지금 어떤 한 종목이 마이너스 뭐 한 20% 30% 돼 있다. 그러면 거기서 내려갈 수 있는 여지는 얼마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재미없으니까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는 좀 늦추자 그런 개념인 거죠. 예, 그런 개념인 거고 수익 나 있는 거는 조금 조심은 해야죠. 수익 나 있는 거는 좀 팔아서 조금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는 되는 거죠. 원래는 수익 난 건 팔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원래 할 때 손절 손실 난 거 팔고 수익 난 거는 그치. 그냥 끌고 가야 돼요. 근데 12월에 한해서는 일단 단기관점 12월에 한해서는 좀 그렇게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건 뭐 우리 황 팀장의 그 인사이트니까 네. 하시는 패턴이니까 네. 이제 참고만 잘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뭐 역시 옵션 만기일이 있지만 이번 크다랗게 변동성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다음 주도 재미없을 것 같다. 아니 뭐 종목은 이제 오늘 일단 정치적인 이벤트가 하나 지나갔으니까 그래도 다음 주는 종목들이 정책주 중심으로. 정책주라던가 아니면 이제 종목들이 좀 다시 정신을 좀 차리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솔직히 반도체 주식들 뭐 심택 빼고는 많이 아쉬웠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다음 주에 수소 이슈도 분명히 또 있을 거고 원전도 분명히 이벤트는 좀 있을 것 같고 대체 에너지 주식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정책주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있나요? 잠깐만요. 제가 뭘 보냐면 콜옵션하고 풋옵션의 가격을 보면서 이제 변동성을 대략적으로 이제 경험 삼아서 예측을 하는 건데 예측이라기보다는 그냥 예상을 해보는 건데 지금 경험상 봤을 때 엄청나게 변동성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옵션 가격들을 봤을 때는 풋옵션하고 콜옵션에 보면 이제 옵션은 시간 가치하고 내재 가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뭔가 거품이 막 엄청 되어 있다라는 거는 이제 통계를 저는 이제 내는데 그것들을 보면 엄청 변동성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러니까 위든 아래든지 간에 대략적인 이제 그런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뭐 다음 주는 그렇게 변동성이 엄청날 것 같지는 않아요. 거기서 뺑뺑뺑 3천을 중심으로 계속 뺑뺑뺑 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종목별.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종목 차별화였거든요. 다음 주도 종목 차별화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종목이 치고 올라갈지 모르고 그 외의 종목은 또 그대로 뭐 마이너스가 되건 제자리이니 그렇죠. 네. 그 종목을 제대로 들고 있지 않은 분들에게는 또 아주 지루하고 재미없는. 재미없죠. 그러니까 네. 지금들 보면 이 비싼 게 더 올라간다고 약간 그런 느낌이 되게 세거든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더 계속 주도주가 될 그렇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투자. 네. 네, 요즘 참 투자와 관련해서 어려워가지고. 네. 자,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황유현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